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 남편은 매년 기일마다 납골당을 찾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올해 낯선 7살 소녀가 아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있었다고요? 그 7년간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7년 전에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를 잃었어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요. 제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올해 42이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살 아들 준호의 아빠죠. 오늘은 11월 15일 아내 연희의 7주기였어요.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했어요. 아빠 늦겠어요. 준호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이는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죠. 5살의 엄마를 잃은 아들은 이제 제 가슴팍까지 훌쩍 자랐어요. 엄마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매년 이날만큼은 꼭 저와 함께 참배를 가죠. 그래, 가자. 저는 새로 준비한 아내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기존 납골당에 있던 사진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새로 액자를 맞췄거든요. 아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차를 몰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날만큼은 언제나 처음 아내를 잃은 그날처럼 아팠거든요.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준호와 함께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11월의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아빠, 손 차가워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뭐라고 인사할 거야? 아빠 잘 돌보고 있다고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릴래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5살의 엄마를 잃고 의젓하게 자라준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도 안쓰러웠거든요. 납골당 3층에 아내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어요. 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죠. 손에는 새 액자를 들고 있었고요.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아빠, 저 화장실 좀 하더라고요. 그래, 다녀와.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아들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납골당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새 액자를 들고 있었죠. 아내의 환한 미소가 액자 속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연희야, 보고 싶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 때였어요. 엄마다.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가 든 액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기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쳐다봤죠. 아이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조용히 해. 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아이를 말렸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 연희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기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미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급하게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여자는 마치 도망치듯 빠르게 걸었죠.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엄마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도 없이 아이를 이끌었어요.
주차장까지 따라갔을 때 여자는 낡은 경차에 아이를 태우고 급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차 번호판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이미 차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가요? 뒤에서 준호가 뛰어왔어요. 아이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란 표정이었죠. 아니야. 아빠가 잠깐. 저는 아직도 그 차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방금 그 목소리, 분명 연희 목소리와 똑같았어. 그리고 저 아이가 본 사진, 연희 사진인데,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사진이 든 액자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7살 여자아이가 연희 사진을 보고 엄마라고 했어.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연희와 똑같았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연희는 7년 전에 죽었어요. 제가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장례도 치렀어요. 납골당에 위패도 모셔져 있고요. 하지만 방금 본 그 장면은 뭐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쳐다봤죠. 옆방에서는 준호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의사예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정말 혹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도,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3일 후, 운명은 저를 다시 그 여자와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7년 전 그날 제 아내에게 벌어진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어요. 30대 여성과 7살 여자아이였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강 선생님,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가운을 입으며 응급실로 달려갔죠. 상황이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환자 2명입니다. 30대 여성 중상, 6세 여아 경상, 여성 환자 복부 출혈 의심됩니다. 구급차에서 들것이 내려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여자가 누워 있었죠.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수술실로 저는 환자를 따라 뛰었어요. 이런 상황은 익숙했죠. 7년간 수없이 경험한 응급수술이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환자를 준비시켰죠. 저는 손을 씻으며 집중했어요. 혈압 80에 50, 맥박 130입니다. 수혈 준비, 복부 CT 결과는 비장 파열 의심됩니다. 저는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수술대 앞에 섰죠. 자, 시작합시다. 메스를 잡았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복부를 절개했죠. 출혈이 심했어요. 예상대로 비장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지혈겸자,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사흘 전 납골당에서 본 그 여자와 아이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였어요. 선생님, 환자 얼굴에 묻은 피 제거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죠. 선생님, 혈압 안정됐습니다. 좋아. 계속 모니터링해. 저는 비장을 적출하고 출혈 부위를 봉합했어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죠. 그 순간이었어요. 환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가 모두 닦여진 얼굴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연희야, 죽은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7년이 더 흐른 연희의 얼굴이었죠. 조금 더 여위고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분명 연희였어요. 손에 든 수술 도구가 덜컥 흔들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죠. 아니, 괜찮아. 계속하자. 떨리는 손을 억지로 안정시켰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죠.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7년 전에 죽은 아내가 지금 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선생님, 봉합 완료하시겠습니까? 응. 봉합하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다행히 다른 의료진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수술 완료, 중환자실로 이송해. 수술이 끝났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수술실을 나왔죠. 복도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서 있었죠. 연희야, 정말 너야?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 손이 떨려서 마스크도 제대로 벗지 못했어요. 7년간 쌓아온 이성과 논리가 모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강 선생님, 레지던트가 다가왔어요. 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서연이 38세,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요. 동행했던 아이는 딸로 추정됩니다. 민지 6세.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서연이, 제 아내와 똑같은 이름, 똑같은 나이, 그리고 똑같은 얼굴. 소아과로 가봐야겠어. 저는 비틀거리며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어요. 그 아이를 봐야 했어요. 사흘 전 납골당에서 봤던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했죠. 소아과 병동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죠. 침대에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고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죠. 아저씨, 지난번에 우리 엄마 사진 들고 계시던 분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맞았어요. 사흘 전 납골당에서 봤던 그 아이였던 거예요. 너 기억하니? 네, 납골당에서 봤잖아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똑같은 사진 들고 계셨어요.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았죠. 민지야, 내 엄마는 지금 수술 잘 끝났어. 곧 깨어날 거야. 정말요? 엄마 안 죽어요? 응,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이가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죠. 이상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묘하게 마음이 끌렸거든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매가 연희와 닮았어요. 아니, 저와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민지야,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네, 엄마랑 둘이서만 살아요.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모른다고? 네, 엄마가 기억을 잃어버렸대요. 7년 전부터요. 7년 전,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 전 일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냥 어느 날 산에서 깨어났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7년 전, 기억상실, 산에서 깨어남, 연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7년 전이었어요. 사고 현장은 산길이었죠. 설마 그때 너무나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이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 제 아이인지도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곧 밝혀질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7년 전 그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연구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2개의 DNA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8시간, 이틀이요. 하지만 제게는 1년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그녀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희 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역시 연이었어요. 7년이 더 흘렀지만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 그대로였죠. 선생님, 제 생명의 은인이시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어떤 인식도 없었어요.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딸은, 민지는 괜찮나요? 네, 경미한 골절이지만 곧 나을 겁니다. 저는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췄어요. 혹시 저를 모르시나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뵙는데요. 아, 혹시 예전에 병원에 온 적 있었나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혹시 주민등록증 같은 거 찾으셨나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네. 간호사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해. 전혀. 간호사실로 가서 그녀의 소지품을 확인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었죠. 서연이 1987년 3월 15일생. 제 아내와 똑같은 생년월일이었어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빌라였어요. 그리고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그녀와 민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연희와 닮았어요. 그리고 제 어릴 적 사진과도 비슷했죠. 이 아이가 설마. 오후가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과장님, 오늘 오후 휴가 좀 써도 될까요? 응,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행히 허락을 받았어요. 저는 서둘러 차를 몰고 천안으로 향했죠. 주소를 찾아간 곳은 허름한 빌라였어요. 3층 건물의 2층, 낡은 철문이 달린 작은 원룸이었죠.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보였어요. 부엌과 방이 붙어 있는 원룸이었죠.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민지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쓰인 편지도 있었고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우유,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엔 충분한 것들이 있었죠. 저는 작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몇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민지의 출생신고서, 2018년 7월 20일 출생, 어머니 서연이, 아버지 미상. 손이 떨렸어요. 2018년 7월이면 연희가 사라진 지 7개월 후였어요. 임신 3개월 차에 사라졌다면 그럼 민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른 서류를 뒤적였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7년 전 기록이요. 2018년 4월 15일 충남 천안시 광덕산에서 의식불명 여성 발견, 임신 추정, 신혼 미상, 기억상실 증세. 2018년 7월 20일 천안의료원에서 출산, 여아. 그 아래 메모가 있었어요. 연희의 필체였죠. 나는 누구일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연희는 7년 전 누군가에게 당한 후 산속에서 깨어났던 거예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웠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연희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7년 동안 기억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죠.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우 선생님,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 목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제 숨이 멎었어요. 세 번째 샘플은 첫 번째 샘플과 북에 일치합니다. 즉, 강민우 선생님과 민지 양은 친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친부녀 관계, 민지는 제 딸이었어요. 제 친딸, 연희는 임신 중에 사라졌고 혼자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7년 동안 저는 제 딸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거죠. 선생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연희도 살아있었고 제게는 딸이 있었어요. 7년 동안 몰랐던 딸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곧 밝혀질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7년 전 그날 연희에게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아내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천안 경찰서를 찾아간 저는 7년 전 사건 기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의 이름을 확인했죠. 최 형사, 제 대학 선배였어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최 형사를 만난 건 그날 밤 늦게였어요. 천안 경찰서 뒤편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였죠. 민우야, 오랜만이다. 선배는 7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섞여 있었고요. 형, 7년 전 사건 기억하시죠? 서연희 씨 사건? 당연히 기억하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밤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몰라. 형사는 소주를 한 잔 들이켰어요. 형,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야, 그 사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현장 감식 결과가 이상했어.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복구했는데 다른 차가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거야. 그럼 누군가 일부러, 그래, 살인 미수였어. 아니, 살인이라고 봐야지. 실제로 시신도 확인했으니까. 저는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제 아내를 죽이려 했다고요? 범인은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상대 차량 번호판이 위조였거든. CCTV도 없는 산길이었고,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지. 형사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명함이야. 불에 반쯤 탔지만 이름이 보이더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장태준, 대호건설 전무. 이 사람 누구예요? 조사해봤어. 15년 전에 서연희 씨와 약혼했던 사람이야. 근데 너랑 연희 씨가 결혼하면서 파혼됐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태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연희와 결혼하기 전 그녀의 전 약혼자였죠. 재벌 3세였던 그는 연희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저를 선택했고 그는 분노하며 떠났었죠. 설마 그가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어. 그리고 시신도 확인됐으니 사건은 종결됐지. 하지만 난 계속 의문이었어. 왜 시신 확인이 그렇게 빨리 끝났는지. 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우야, 혹시 시신 확인할 때 얼굴을 직접 봤어?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7년 전 그날 경찰서에서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요. 아니요. 화재로 훼손이 심해서 직접 보지 못했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그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DNA 검사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어.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데 이틀 만에 나왔거든. 그럼
혹시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장태준, 그 사람 재벌 3세야. 경찰 조직에도 손이 닿지.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인간이 제 아내를 죽이려 했고 시신까지 조작했다고요? 형, 지금이라도 그를 잡을 수 있나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민우야, 너 왜 갑자기 이 사건을 다시 묻는 거야? 저는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연희가 살아있다는 것, 기억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제 딸이 있다는 것까지요.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연희 씨가 살아있다고? 네, 지금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시신은 누구였던 거야? 모르겠어요. 아마 장태준이 다른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우야, 조심해야 해. 장태준이 연희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노릴 거야. 알아요. 그래서 형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7년 전 사건 재수사 들어갈게. 이번엔 꼭 그 인간 잡을 거야. 저는 형사와 악수를 나눴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다음 날 저는 연희 병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있었죠. 저희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을 때 연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희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앨범을 펼쳤죠.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연희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나예요?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제가 서 있었죠. 네, 당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희 씨, 아니, 연희, 당신은 제 아내예요. 7년 전에 사라진 제 아내. 말도 안 돼요. 저는, 민지는 우리 딸이에요. 당신이 임신 중에 사라졌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거예요. 연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어요. 신혼여행 사진, 첫 집들이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요. 아니에요. 이건 꿈 같아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민지는 제 친딸이 맞아요.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7년 동안 제가 혼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7년 동안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연희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파. 연희야. 기억이 뭔가 떠올라요. 어두운 곳 갇혀 있었어요. 누군가 연희의 몸이 떨렸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죠.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냉소를 띠며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죠. 회장님, 그녀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장태준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저는 그 며칠간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연희는 매일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축제, 첫 데이트했던 한강공원, 프러포즈했던 남산타워.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 반지 기억나? 어느 날 저는 연희에게 결혼 반지를 보여줬어요. 7년 동안 제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반지죠. 이거 우리 결혼 반지예요? 응, 너도 끼고 있었는데 사고 때 잃어버렸나 봐. 연희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반지를 쓰다듬었죠. 미안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야. 천천히 생각나면 돼.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불안했어요. 연희가 기억을 되찾을수록 7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도 함께 떠오를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당직이었고 연희 병실을 확인하러 갔죠. 문을 열었을 때 연희는 침대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연희야, 저는 급히 다가갔어요. 여보, 기억났어요. 7년 전 그날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말해봐. 그날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산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어요. 차가? 네, 고의로 여러 번 들이받았어요. 저는 핸들을 놓쳤고 차가 낭떠러지로 연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죠. 그 다음은 깨어났을 때 어두운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그랬어? 남자, 중년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때 연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장태준, 그 사람 이름이 장태준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역시 그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어? 말했어요. 7년 전에도 지금도 넌 내 거야. 강민우한테 빼앗긴 걸 되찾을 거야. 그리고 연희가 몸을 떨었어요. 계속 감금했어요.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팠어요. 그때야 알았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게 제 아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더 화를 냈죠. 그 새끼 아이를 베고 있어? 하면서 절 때렸어요. 그 개자식이. 그날 밤 전 도망쳤어요. 경비가 방심한 틈을 타서 산속으로 도망쳤죠. 계속 달렸어요.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연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당신도 우리 사랑도 다 잊어버렸죠. 저는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최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죠. 민우야, 큰일 났어. 형, 무슨 일이에요? 장태준이 움직이고 있어. 내 후배가 감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대. 연희 씨를 찾으라고.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알고 있나요? 아마 병원 내부에 정보원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살려주세요. 저는 급히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소아과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민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아과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병실로 들어갔을 때 민지는 침대 모서리에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야? 제가 소리치자 남자가 뒤돌아봤어요. 선글라스를 낀 얼굴이었죠. 강민우 씨군요. 오랜만입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당신, 장태준이 보낸 거지? 남자는 대답 대신 비웃었어요. 회장님께서 전화랍니다. 서연희 씨는 원래 회장님 것이었다고요. 이제라도 돌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이 개자식이.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최 형사가 제 팔을 잡았죠. 민우야, 진정해. 여기서 싸우면 민지가 다쳐. 남자는 여유롭게 창문으로 나갔어요. 비상계단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남자가 사라지고 저는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민지야, 괜찮아? 아빠, 무서웠어요. 아이가 울먹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민지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을요. 민지야,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라고,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빠라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뒤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연희는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제 가족이었어요. 7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 걱정 마. 내가 지킬게. 두 번 다시는 당신들을 잃지 않을 거야. 최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우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디로요? 내 집으로 와. 내가 경찰 병력 배치할게. 하지만 저는 더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요, 형. 우리 집으로 갈래요. 내 집? 거기가 더 위험하잖아. 아니에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준호가 있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준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요.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리고 여동생이 생겼다고요. 하지만 몰랐죠. 장태준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연희를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의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창밖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병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날 밤 저는 연희와 민지를 퇴원시키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에 있는 게 더 위험했거든요. 형, 제가 집으로 데려갈게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순찰차 2대 배치할게. 그리고 민우야, 조심해. 최 형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밤 10시, 저는 연희와 민지를 차에 태웠어요.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연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어요. 다행히 미행하는 차는 없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죠.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늦었어요. 밥은? 준호가 뒤따라 들어온 연희와 민지를 보고 멈칫했어요. 준호야,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연희와 민지도 맞은편에 앉았죠. 준호야, 이분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7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매일 보던 사진이랑 똑같아요. 엄마 맞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희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늦게 와서. 엄마. 준호가 연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7년 만에 모자가 안 왔죠.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장면을 얼마나 꿈꿨는지 몰라요. 깨진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나예요? 준호가 민지를 보며 물었어요. 응, 내 여동생이야. 민지라고 해. 안녕, 나는 준호야. 오빠, 안녕하세요. 민지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준호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동생이 생겼네. 잘 부탁해. 민지야.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연희와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밖에 있던 건 택배 기사가 아니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덩치 큰 남자 2명이 보였죠. 강민우 씨, 오랜만이군요. 그 순간 알았어요. 장태준이었어요. 당신이 놀라셨군요. 7년 만에 만나는 거죠? 물론 당신은 날 기억 못하겠지만. 장태준이 비웃었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차갑고 사악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뒤에 있던 남자가
문을 막았죠. 서연이를 내놓으시죠. 미친놈, 경찰 부른다. 부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연희를 만나고 싶군요. 장태준이 강제로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뒤에 있던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죠. 여보, 연희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장태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 오랜만이야, 연희야. 장태준이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연희는 뒤로 물러났죠. 오지 마요. 왜 그래? 7년 만에 만나는 건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당신이 날 가뒀잖아.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아니야.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장태준의 목소리가 섬뜩했어요. 그게 사랑이야? 사람을 가두고 죽이려 하는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해서 날 버리고 이런 평범한 의사를 선택했잖아. 장태준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민지가 무서워하며 나왔죠. 엄마,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연희가 절규했어요. 걱정 마. 난 아이들에게 관심 없어. 난 오직 너만 원해. 장태준이 연희의 팔을 잡았어요. 나 줘요. 나랑 같이 가. 순순히 따라오면 이 가족들은 안 건드릴게. 안 돼. 연희. 제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이 저를 더 세게 붙잡았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최 형사가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장태준, 넌 체포됐어. 주거침입, 폭행, 그리고 7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장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사 양반, 증거 있어요? 있지. 7년 전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내가 빌린 차량 기록, 그리고 연희 씨의 증언까지 충분해. 경찰들이 장태준을 체포했어요. 하지만 그는 끌려가면서도 연희를 노려봤죠. 연희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난 곧 나올 거야. 그리고 다시 널 찾아갈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장태준이 끌려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연희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장태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재벌 3세예요. 돈과 권력이 있죠. 정말로 감옥에 오래 있을까요? 아니면 곧 빠져나올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클라이맥스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야, 재판 날짜 잡혔어. 다음 주야.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재판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죠. 긴장돼요, 여보. 연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죠.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려웠어요. 장태준은 재벌 3세예요.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온갖 방법으로 무죄를 주장할 거란 걸 알았거든요. 법정 문이 열렸어요. 장태준이 들어왔죠. 수갑을 찬 채였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연희를 보며 비웃었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였죠.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장태준은 7년 전 피해자 서연희를 상대로 살인 미수, 감금, 그리고 이번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먼저 7년 전 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연희의 차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서 검은색 SUV가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희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로 추락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영상을 보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차량의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피고인 장태준이 빌린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장태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차량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차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였죠. 이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장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피해자 서연희 씨는 사고 후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최 형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7년 전 저는 담당 형사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남 광덕산의 한 폐가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건물 안에 연희의 가방, 신발, 그리고 묶여있던 흔적이 남은 의자가 있었죠. 그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피고인 장태준의 큰아버지 소유였습니다. 15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죠.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제 피해자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연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갔죠. 저는 그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서연희 씨, 7년 전 그날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날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산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제 차를 밀어붙였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을 봤습니까? 네, 제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 그 사람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죠. 장태준이었어요. 장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어요. 계속하세요. 깨어났을 때 어두운 방이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끔 와서 말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전에도 지금도 넌 내 거야. 강민우한테 빼앗긴 널 되찾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절 때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배가 아팠어요. 그때 알았죠. 임신했다는 걸. 연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그는 더 화를 냈어요. 그 새끼 아이를 베고 있어? 하면서 절 더 심하게 때렸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경비가 방심한 틈을 타서 창문을 깼어요. 유리에 손이 찢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계속 달렸어요. 산속으로 넘어지고 피 흘리면서도 아이만 생각했어요. 법정이 숨죽였어요. 연희의 증언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사랑했던 사람도 다 잊어버렸죠. 하지만 최근 기억이 돌아왔습니까? 네, 남편을 만나고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를 다시 봤을 때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가 절 어떻게 했는지 다. 연희가 장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가두고 죽이려 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범죄예요. 장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해자가 낳은 딸 민지 양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민지 양은 피해자 서연희 씨와 증인 강민우 씨의 친딸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감금 당시 임신 중이었고 목숨을 걸고 도망쳐 아이를 지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장태준을 쳐다봤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장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그녀는 절 선택하지 않았죠. 평범한 의대생을 선택했어요.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시도했습니까? 저는 그저 그녀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금했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피고인 장태준, 당신의 행위는 사랑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법정이 숨죽였죠. 피고인 장태준은 살인미수, 감금,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죠.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연희를 안았어요. 그녀도 저를 꼭 안았죠.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법정을 나오는데 밖에는 준호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우리는 네 식구가 함께 안았죠. 그 순간 연희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기억났어요. 모든 게 다 기억났어요. 뭐가? 우리의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그리고 임신 사실을 당신한테 말하려던 그날까지 다 기억나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여보, 사랑해요. 7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나도 사랑해, 연희야. 우리는 키스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의아하면서도 행복하게 웃었죠. 재판은 끝났어요. 장태준은 1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년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민지와 준호는 진짜 남매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우리 가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흘렀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먼저 연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기억도 모두 돌아왔고 몸도 건강해졌죠. 그녀는 예전에 하던 꽃집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장미 50송이나 팔았어요. 집에 돌아온 연희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7년 전 그 환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죠. 우와, 대박이네. 우리 사장님 최고. 저는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연희가 깔깔 웃었죠. 아빠, 엄마, 우리 앞에서 그러지 마요. 준호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웃고 있었죠. 중학교 2학년이 된 준호는 요즘 부쩍 의젓해졌어요. 오빠, 나 숙제 좀 도와줘. 민지가 준호에게 공책을 내밀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민지는 정말 똑똑했어요. 그리고 오빠를 무척 따랐죠. 알았어. 이리 와봐. 준호가 민지를 무릎에 앉히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7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거든요. 저녁 뭐 먹을까? 연희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 파스타 먹고 싶어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나도 엄마 파스타 최고예요. 준호도 거들었죠. 알았어. 우리 아들 딸 위해 맛있게 만들어줄게. 연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왜 그렇게 쳐다봐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그냥 예뻐서. 에이, 이 사람이. 연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는 7년 동안 이런 순간을 꿈꿨어요.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캠핑 가요. 우리도 갈 수 있죠?
당연하지. 가자. 와, 신난다. 민지가 방방 뛰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캠핑 장비 사러 가야겠네. 연희가 말했어요. 좋아요. 가족 나들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와 연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여보, 행복해요? 연희가 제 어깨에 기대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저도요. 7년이란 시간 정말 길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연희야,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여보.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주 가족 캠핑을 갔어요. 준호 학교 친구들과 그 가족들도 함께였죠.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민지가 소리쳤어요. 계곡 옆 캠핑장이었거든요. 준호야, 텐트 치는 거 도와줄래? 네, 아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텐트를 쳤어요. 그 모습을 연희와 민지가 지켜봤죠. 엄마, 오빠랑 아빠 멋있어요. 그러게, 우리 남자들 최고지. 텐트를 다 치고 우리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준호와 민지는 물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죠. 여보, 사진 찍어요. 연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우리 네 식구가 함께 포즈를 취했죠.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요. 저녁이 되자 모닥불을 피웠어요. 준호 친구 부모님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강 선생님, 가족 정말 화목하시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죠.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저와 연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죠.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응, 이젠 아무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 장태주는 1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와도 우린 강해졌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래요. 우린 이겨냈으니까요. 연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죠. 여보, 별 보여요? 응,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빛날까요? 당연하지.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연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보, 이거 봐요. 그녀가 내민 건 액자였어요. 캠핑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였죠. 우리 집 거실에 걸어요. 그리고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행복을 기억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함께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어요. 행복한 네 식구의 미소가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지가 제 방으로 왔어요. 아빠, 자기 전에 이야기 들려주세요. 무슨 이야기?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요. 저는 민지를 무릎에 앉혔어요. 옛날 옛적의 말이야. 아빠가 대학생이었을 때 축제에서 엄마를 처음 봤단다. 엄마가 예뻤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뻤지. 그래서 아빠가 용기 내서 말 걸었어. 그 다음엔요?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그렇게 사랑에 빠졌단다. 그리고 결혼했지. 그럼 나랑 오빠는요? 너희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저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민지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죠. 방을 나오는데 준호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이 쑥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아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제 어깨까지 왔죠. 아빠, 엄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줘서요. 고맙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로 갔죠. 연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 건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죠. 뭐해? 그냥 행복해서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는 연희 옆에 앉았어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의 행복한 현실이지. 여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요. 약속할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키스를 나눴죠. 여러분,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였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니까요. 저희처럼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요.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